우리가 기본적으로 월급도 있지만 투자 소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다음 머니터리로 스톡 옵션을 받아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아둬야 되는데 어,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잃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금융교육과 경제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웬만큼 고수가 아니면은 하기가 되게 힘들고 외국인도 똑같이 와서 물려요. 자꾸 외국인 세력으로 한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인도 지금 거의 1989년급으로 물려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물리는 게 이건데 네이버,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하락 이걸 한번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적을 생각이 없고 멤버들에게만 공개를 할 생각이었는데 카카오뱅크를 99%가 다 물려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여기 하락했다고 분나는데 이거 국민이 바란 겁니다. 대부분 이 생각할 거야. 아니 나는 안 바랬는데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떨어지길 바랬어. 아니요, 이거 국민이 바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황 뺄게요. 전 세계 유동성 화폐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어느 나라든 대항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없으니까 내년 되면은 식량 문제까지 굉장히 겹쳐가지고 생활비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전 세계가 지금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죽어라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완화하겠다 그런 상태인 거죠. 연기금이 마진콜 위험 받듯이 당연히 우리는 이익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세계 최고 부자들도 이 기간에 30%에서 50%씩 돈을 잃습니다. 코인 재벌 보니까 120조가 2조가 되더라고요. 이거 못 견디고 주식하면 안 돼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꼭 이제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알려드리면 미국은 펀더멘탈 드리븐이에요. 실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국은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이게 이 실적이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환경이 미국이랑 좀 다른 게 소극적 개방 경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카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라는 거 빼고 나머지 내가 모르는 거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든 걸 수가 있어요. 정치적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미국이 독점금지법으로 정부랑 협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자체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그 주식을 다 가지고 있고 10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주가가 떨어지는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겁니다. 선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포기해요, 포기. 선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미국 빅테크는 로비랑 동시에 주식을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게는 그 연구 자금을 제공해요. 그래서 독점금지법을 맨날 거는 거 보면 법학 쪽에서 겁니다. 여기는 연구 자금을 못 받았으니까.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 앞에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견제가 올 거구나를 봐요. 미국에는 올 거구나로는 안 돼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게 됐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냐 마느냐 펀더멘탈이 떨어지냐 마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나는데 한국에는 올 거구나 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사실은 중국 사업하는데 공산당 눈치 보듯이 기업이 바짝 엎드려야 되고 지금까지 전통 대기업들이 해온 방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단지 미국은 대응이 가능한 걸 뿐. 그럼 이벤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했으니까. 2021년 9월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기업 규제가 국민 51%가 동의했습니다. 반대는 한 36%? 나머지는 모르겠다. 골목 상권 어쩌고저쩌고 플랫폼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옳다. 그게 51%가 규제를 했다고요. 그래서 국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범수 회장이 계속 죄송합니다 하고 그대로 엎었어요. 접었어요.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성장에 관련된 걸 접었어요. 예. 계속 주식 분할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국감에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 규모 확장이 너무 빨라 이거예요. 결론은. 규모가 너무 커. 똑같이 정치 견제 받으니까 이때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지금 2022년 국감에도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때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참석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죽어라 숙이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견제가 그칠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너무 규모가 빨리 커 이거예요. 그리고 2022년 네이버 최소연 대표가 CEO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거 미국이라고 별거 없어요. 미국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미국은 CEO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임원으로 그냥 있죠. 그래서 경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1970년대 세계화 이후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경제, 정치, 인구, 문화 환경을 분석하는 게 필수입니다. 세계화 이후 만들어진 경영 기법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경영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책 중에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쓴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 성장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부 견제로 봅니다. 정부가 견제가 많을 경우 성장을 하는 임원들보다 대응을 하는 임원을 많이 채용할 거다. 왜 변호사가 엔지니어 드리븐을 하는 테크 기업의 대표가 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엎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테크 기업들은. 납작 엎드리고 있고 이번 국감도 똑같이 국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플랫폼 국감이라고 합니다. 망 사용료도 여기 연장이에요. 그래서 눈밖에 날까 봐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거 이거 엎드린 지 오래됐어요. 2021년 이때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에. 사람들이 그걸 지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빅테크 CEO 중심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그래 그럼 테크 기업 한번 다 불러보자. 거의 뭐 야노의자, 배민 이런 거 다 부릅니다. 올해는. 올해 국감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장 중입니다. 이 연장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실행된 거란 걸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견제가 줄어들 때까지 주가가 오를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그게 중요할 거예요. 작년 국감 보면은 야노의자 수수료 이거 기본적으로 아니 무슨 규모가 여기에 문제가 돼 하는데 작으면 견제를 안 해요. 너네 왜 이렇게 과도한 확장을 해? 사업 확장을 과도하기 때문에 멈춰야죠. 규모 키우면 안 돼요. 사업 분할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사업 분할 많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고 안 되지 사업 확장 과도하게 한다고 정부의 견제받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분할해야 돼요. 분할해서 상장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국민이 지지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지지하는 방향이에요. 그 국감의 대상이 이제 성장주인 테크주로 몰렸을 뿐이에요. 가서 하는 거 사과해야죠. 성장을 멈춰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이 시기에는. 이거는 워터폴도 똑같아요. 삼성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뱀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달료 높다. 그럼 정부에서 가이드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네이버 뭐 이렇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국감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 한다고 어떻게 챙겨보지 않잖아요. 근데 국감이란 게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징하게 되게 하나하나 다 합니다. 이런 거에 네이버 페이 부르려다가 안 부른 게 네이버 페이가 제로페이랑 연동을 스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제로페이 연동 안 시키냐 이런 걸 거는 거예요. 왜 쌀에 오뚜기, 롯데 여기 햇반 같은데 외국 쌀이 1% 들어있냐 이런 거 다 짚습니다. 정부나 아니면 자기 정치 쪽에 유리한 거 하나하나 다 합니다. 미국에선 이게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주주들이 대중으로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표가 떨어져요. 중간선거 때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굉장히 지랄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스티브 잡스에게 중국에 공장을 두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두는 방법이 없냐 했을 때 미국에는 교육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하나 챙겨볼게요. 이 이벤트들 이후 경기 침체까지 오니까 대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이재용 회장이 구치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쭉 떨어지죠. 거의 요 금방일 거예요. 여기서 쭉 떨어지죠. 여기서부터 회복된 게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규제를 하겠다. 2021년 7월부터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9월에 국감하고 10월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다 엎드렸습니다. 요때부터 쭉 떨어지죠. 카카오도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거의 이게 하루 만에 9월에 10%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구치소 갔으니까 주가 올라간다. 지금 이거 다 지웠던데 여러분들 리딩방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뭘 믿고 봅니까? 카카오뱅크도 참고로 플랫폼 국감 중에 하나입니다. 주 대상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 금융규제 금소법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토스도 그래서 위험해요. 근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거야.
한국은 이벤트 드리븐이라니까요. 그 이벤트 중에 제일 큰 게 정부 정치 견제예요. 근데 지금 모두 테크 기업으로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리고 최소한 한국 사업 확장을 하면 안 돼요. 외국 사업으로 가야지. 여기서 플러스 빅테크 보험 진출 결사 반대 이런 거 확장 금지시키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지금 현재 주 대상이 견제 대상이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혁신금융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하는 방식이에요. 정해놓은 거 말고 하면은 전부 다 견제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 근데 그게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럼 정치적으로 마이크로하게 국감에서 불리고 그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여부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현 상황을 정리하면 플랫폼 국감 안 끝났습니다. 이번 연도도 똑같이 플랫폼 국감이에요. 테크 기업들은 대응 중이고 워터폴이라도 이 상황에선 규모 못 키웁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엔지니어 드리븐을 하는 네이버라는 회사의 대표가 변호사예요. 버냉키가 말했던 대응용 임원과 딱 일치하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성장주가 유동성 줄여서 멀티플 높은 기업들은 망한다. 이거는 둘째 치고 규모 확장에 정치적 견제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탑매트릭을 매출을 못 늘린다는 거예요. 분할하지 않고 합병을 하면은 탑매트릭 매출이 늘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못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할을 해야죠. 그 견제를 받았고 국민이 지지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주에서 표적이 된 성장주는 더 이상 못 큰다는 겁니다. 성장은 멈췄으니까 주가가 한없이 떨어지죠. 카카오뱅크 PER 300이었습니다. 300. 신한은행 PER 높았을 때가 6 정도입니다. 거기에 지금 금리 몰려서 유동성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 떨어져요. 주가가. 규모 키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합병보다는 분할 상장을 해야 합니다. 이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거예요. 50% 넘었고 반대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 문화가 있어요. 경영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 월급보다는 캐피탈 게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1달러 받았고 머스크가 사실 받는 월급 없다 하는 것처럼 추구해야 될 건 캐피탈 게인, 주가 차익으로 인한 이득입니다. 근데 월급보다 주식으로 성공을 노려라,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스톡 옵션을 매각 팔았다고 욕을 먹었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구글 창업주들도 팔고 머스크도 파는데 한국만 이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 주가? 적다면 할게. 크게 부족하지만 할게. 우리 이제 월급만 가져간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때부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래, 우리는 월급으로 먹고 갈게. 아니, 경영자들은 똑같이 경쟁압을 견디고 고생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캐피탈 게인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그대로 눌러 앉은 그냥 경영자가 될게. 안 그래도 정부의 견제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 그냥 월급 가져간다. 월급 가져가. 그냥 돌아만 가고 안 망하게 한다. 성장 안 하고 그냥 다른 쪽 회사 만들어가지고 저쪽 성장시키고 이렇게 할게. 난 주식 이득 안 가지고 월급만 가져갈게. 이건 국민적 합의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환경에 의해서 경영자들은 또 경영자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한 겁니다. 국민적 합의는 기본적으로 경영자는 주가 차익을 얻지 마. 그럼 경영자가 왜 일을 해요?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운영만 하는 거지. 운영. 어떻게? 돌아만 가고 안 망하게만 할게. 그리고 월급만 가져가면 돼요.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월급 최대액이 높아요. 캐피탈 게인으로 시간을 축적해가지고 한 번에 큰 이득을 얻는 것보다 그냥 월급으로 쭉 가져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회사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 월급. 이게 대기업의 회장들이 돌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이건 국민이 지지한 겁니다. 이런 환경을 알고 움직여야 돼요. 애초에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내 개인이 이런 걸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지갑을 못 지켜요. 개인 지갑을. 근데 자꾸 분노만 하는 거예요. 왜 저게 내 맘대로 안 됐어? 근데 분노를 하는 방향도 모르고 분노를 해. 원인은 저긴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서 거기서 분노를 해. 그래서 이거에 떨어졌다고 분노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관련 주식 소식을 안 본다. 아니면 손절 쳤어야죠. 두 번째,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혹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저걸 지지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
그걸 사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제일 안 돼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관련 업종이 있거나 자기가 산 주식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거 떨어졌다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표와 자기 반대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좀 이제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많이 사이버 불링을 많이 당하긴 하죠. 서로 다르면은 뭐 요즘도 이거 나오죠. 나락골이 이 모양인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 그거 정확히 안 보잖아요. 그냥 일단 탓을 하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좋은 거야. 야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지감은 그대로라고. 전체적으로 대세에 영향을 못 주더라도 말은 하고 반대 표현하고 대세가 어긋났구나 하면 손절해요, 주식에서. 부동산 규제는 진짜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런 규제는 별로 안 예민해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안 예민해요. 바짝 엎드려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나대면 안 돼요, 함부로. 어떤 기업이든. 그게 삼성전자도 뭐든 나대면 안 돼요. 언제까지 경제가 다 말아먹어서 조금이라도 성장이 빨리 필요할 때까지, 그때까지 쏘카처럼 안 없어질 것 같습니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래서 안 없어지려고 성장보다는 변호사를 대응하는 거예요. 1980년대에 그 이후부터 30대 그룹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기업 나와요.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59개가 불갈이 됐어요. 경쟁압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견제를 못 견뎌서 없어지는 기업도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주식이 되게 어려워요. 웬만하면 미국 주식 하십시오. 한국은 저런 쪽의 변동성이 커서 기업이 안정화하려고 뭘 하냐면 채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할 거면 국감 안 불릴 규모만 하세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2010년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세계 성장률 평균 아래로 깎아먹고 있는 국가에 가까워요. 분배를 하지 성장하지 말자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 보면 경쟁 없는 사회, 이걸 말하는 거죠. 경쟁압이 없다는 건 성장압이 없다는 뜻이고, 사실 이렇게 그냥 성장 안 하려는 회사가 그냥 적당히 회식이나 많이 하고 좀 편하거든요, 일하기가. 일하긴 편해요. 왜? 성장을 안 하니까. 성장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사회통합하면서 분배나 하자. 왜? 성장하면은 이거 성장 격차로 나서 성장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반에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렇게 나오듯이 사회도 돈 많이 번 사람, 돈 적게 번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안정성 중시로 가자. 그래서 한국은 한국 국채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밀가 폭등이 높지만은 쌀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식량 걱정하는 거, 채소가 비싸다, 고기가 비싸다, 외식 물가가 비싸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거지, 밥 먹는데 비싸다, 뭐 굶어 죽는다,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덧붙여 기업들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그래서 국채가 강합니다. 국채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회사채를 사는 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과 격차고 이게 한국 성장률인데,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에서 별로 안 벗어나다가 이제 평균 아래를 주로 찍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즉 한국은 스타트업도 넘어서 스케일업도 넘어서 중진국도 넘어서 이제 쉐어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분배 위주로 돌아가는 가치주로 가자. 우린 다음 성장 안 하겠다. 원래 이거 다음 성장하면 되게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스케일업 상태에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스케일업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원찬스밖에 없잖아. 이거에서 걸었다가 실패하면 무슨 꼬라지가 나면은 작살이 납니다.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아끼고 줄여야 되는데 이게 원래 뿌려놨던 거에서 규모가 줄어들면 사람들 불만이 얼마나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은 거의 국채 말고는 보기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